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와 좀 많거나 비슷한 분들, 어지간하면 결혼 생활의 굴곡도 이겨내고 그냥 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긴 세월을 남편이라는 사람과 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결혼 전에 성격 문제로 이혼한다는 연예인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분명 숨겨진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정말 성격 문제로 이혼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4년 전 못된 남편을 나름 제 방식으로 혼내주고 결혼 6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해 보니까요. 이혼 고민하는 사람한테 그만하면 문제없으니 참고 살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 같아요.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은 당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어느 한쪽이 힘들고 괴롭다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 전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지랄 맞습니다. 한마디로 성격 파탄자예요. 정말 성격이 너무 이상합니다. 연애 때는 몰랐냐고 물으시면 네,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기복이 있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만 했지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자기 본 모습을 연애할 때는 저한테 숨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같이 사니까 자기 본 모습이 마구 튀어나왔던 거죠. 심지어 저는 연애할 때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여러 번 타봤는데도 저렇게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차를 타기가 싫은 것이 남편은 항상 추월 과속, 난폭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또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끼려 했는데 남이 안 비켜주는 등 그런 상황은 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아주 난리가 납니다. 참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더 성질을 내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요. 여보, 당신 미쳤어? 뭔 욕을 그렇게 해? 끼어들 수도 있지. 저 차도 깜빡이 켜고 들어온 거잖아.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걸 뭐 그렇게 죽이네 살리네 욕을 해?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아유 짜증나. 내가 구린차 타고 다니니까 분명 나 무시하고 끼어든 거라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당신 왜 그리 속이 꼬였어? 야, 운전하는데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가만 좀 있어. 옆에서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항상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인상을 엄청 쓰고 저기압이 되는 것도 모자라 한숨을 푹푹 쉬는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고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또 욕을 합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에게 주로 하는 욕이 있는데요. 평생 버스기사나 하고 살아라. 못 배운 새끼 평생 그 짓이나 하고 살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남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작은 경차를 마련해 남편과는 가급적 따로 타고 다녔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자격지심은 쩌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또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나이가 많건 적건 반말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한 건 그게 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한테도 태도가 그럽니다. 물론 결혼 초에는 저런 성질머리를 대놓고 부리지는 않았고요. 시부모님이 외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우신 건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자기 부모한테도 소리 지르고 대들고 그럽니다. 게다가 받을 줄만 알지 부모한테 잘하는 거 한 번을 못 봤네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동갑의 외동이에요. 남편이나 저나 아주 부잣집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대학교 보내주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전부 챙겨주셨습니다. 다만 제 친정아빠가 결혼 전에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이모가 사셔서 자주 들여다보시고 왕래하셔서 다행이긴 했지만 대전이다 보니 자주 못 가는 것도 항상 마음이 쓰였죠. 그러다 결혼 후 첫 부모님 생신이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시댁 쪽 제삿날과 부모님 생신 같은 기본적인 행사는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빠 기일과 엄마 생신을 당연히 알려줬었고요.
그런데 엄마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남편이 대전에 내려가자든가 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보, 다음 주 우리 엄마 생신이야? 내가 연락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긴 했는데 주말에 내려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래? 알았어. 점심때쯤 맞춰가면 되는 건가? 어, 그래도 당신이 생신 축하한다고 전화는 한번 드려? 당일날까지 저도 바빴고 남편도 아무 말 없길래 연락을 드렸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내려가기로 한 날 제가 준비하고 가자고 하니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아, 맞다. 오늘 가기로 했지? 뭐야? 당신 까먹은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까먹어. 그럼 전화 한 통도 안 드렸어? 어차피 만나는데 꼭 그래야 해? 남편은 이런 식의 무심함으로 저를 무척 서운하게 했습니다. 식당 예약도 제가 하고 엄마 용돈도 제가 드리고 운전하기 싫다는데 운전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는 기분이라 저도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은 엄마에게 장모님 생신인 거 까먹어서 말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하고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효도가 셀프라고는 하지만 거창한 거 뭘 바란 게 아니라 장모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건가요? 다른 때는 전화? 그러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1년에 딱 2번 생신이나 어버이날 정도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까먹을 일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은근히 우리 친정엄마를 무시하곤 했어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처럼 모시겠다 빈말까지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변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러는 이유가 우린 친정집이 경제력이 없어서인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못한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도 남편은 가끔 제게 이상한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 절한다 그러잖아? 그것도 처가에서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을 때나 하는 말이야. 너네 집에는 당최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엄마 말이야. 자식도 너 하나인데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시는 거 아니지? 나는 그거 딱 싫다. 우리 부모가 그러는 것도 싫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니네 엄마라니 기분 나쁘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기대긴 뭘 기대. 우리 엄마 빚도 없고 집 한 칸 있으시고 돈 걱정 없으셔. 당신이 앞서서 걱정할 거 없어. 그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저는 그 후 시부모님 생신을 제가 나서서 챙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신이 다가올 때 알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어찌 나오나 싶어 일부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며칠 안 남기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맞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래? 뭐 해드릴 건데? 했더니 잘 모르겠네. 나 부모님 생신 결혼 전에 뭐 하겠다고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귀찮은데 그냥 식사나 하지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 거니까 어떻게 챙겨드릴지 잘 생각해봐. 라고 했고 저보고 생신 챙기는 법을 잘 모르겠다며 같이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외동으로 혼자 자란 아들이라 딸처럼 세심하게 챙기질 못하나? 그냥 이런 생각뿐이었고 나름 시엄마 첫 생신이시니 같이 미역국 끓이고 주문 제작한 레터링 케이크에 꽃바구니까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살면서 아들한테 한 번도 못 받아본 걸 며느리한테 받아보는구나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선물 같은 거 한 번도 안 사드렸어요? 선물은 무슨 정없고 무심한 게 지혜비랑 똑같아서는. 성질이나 안 부리면 다행이지 뭐니. 너한테 혹시 못된 말하고 그러지는 않아? 혹시 그러면 어려울 마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혼내줄 테니.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에휴, 나이 들면 조금 나아질까 했는데 여전한 것 같고 용케 결혼한 게 다행인데
너한테 미안하구나. 이러시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챙기는 법을 모르고 어쩌고 하는 건 핑계고 이 사람 자체가 아예 부모에 대한 예의가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요. 누구는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남편이 마마보이라고 해서 이혼한다잖아요.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자기 부모나 처가에게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도 부모에게 할 도리는 하는 법인데 이 사람은 뭐랄까 좀 기본 성품이 못돼 먹은 사람이라 느꼈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못되게 굴고 당연히 처가도 우습게 아는 거죠. 게다가 친정이 돈 많은 부자도 아니니 자기로서는 그리 잘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고요.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돼서 안 챙기던 자기 부모도 더 챙긴다고 하는데 자기 부모 챙길 줄도 모르니 다른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상한 건 자기 회사 동료나 윗사람에게는 그렇게 또 잘합니다. 바깥에서는 성격 좋다는 소리 들어요. 남편 다니는 회사는 영업이 중요하고 실적에 따라 나중에 들어온 직원도 먼저 진급을 하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 밖에서는 가안쓸게 다 내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수입이 50에서 60 정도 덜 벌었거든요. 그걸 또 얼마나 유세를 부리고 잘난 척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초반에 남편은 집안 살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어서 저랑 여러 번 신경전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요. 제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남편은 이상한 억지를 부리곤 했습니다. 내가 식사 준비하면 치우는 거나 설거지는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퇴근해서 오면 힘든데 당연히 쉬고 싶지. 뭐 처음부터 집안이라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 청소고 뭐고 어찌 내가 다 해? 당신 결혼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집이 뭐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아서 아주 좋겠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시킨 적 없어. 내가 할 일은 알아서 하잖아.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건조도 건조기가 하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도 다 하는데 내가 뭘 더해? 그럼 넌 뭘 하는데? 나한테 시키려면 당신도 나랑 동등하게 돈을 벌어오던가. 그럼 내가 돈 더 벌어오면 당신이 다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더 번다며 유세를 떱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돈이 없어서 신혼살림도 올 할부로 겨우 하고 생활비 쪼개면서 아껴 살았거든요. 둘 다 직장 다닐 때도 처음 3년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아이 가질 엄두도 못 냈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번다는 사람이 돈이라도 쾅쾅 잘 벌어다 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월급쟁이 월급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고작 실수령액 300 초반입니다. 그거 가지고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뭐 내고 자기 쓴 카드값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월급으로 돈 모아가면서 생활비 거의 부담했고요. 돈 관리를 각자 하자고 한 사람이 남편이라 저는 생활비라도 얼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오픈을 안 하길래 결국은 제가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주식 투자하느라 3천만 원 빚진 게 있어. 그거 갚을 때까지는 이 돈으로 생활비 했으면 좋겠어. 뭐?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그럼 결혼 전부터 그런 빚이 있었던 거네? 당연히 나한테 말했어야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언성이 높아지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너 보고 갚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냐? 나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너 보고 부담하라는 거 아니잖아. 결혼 전에 말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우리 앞으로 같이 돈을 모아야 하는 건데 갚은 돈이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른 거지. 이건 결혼 전에 나한테 말해줬어야 해.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빚을 가지고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결혼하자 그랬을걸?
어쨌든 이건 너보고 갚으란 소리 안 할 거고 내가 갚을 거니까 당분간 내 말대로 해. 남편과는 성격도 안 맞고 경제관념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결혼 생활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건 저였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제 월급으로 뭐든 하려고 보니 더 그랬고요. 그런데 그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 때 차라리 제가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도 거창하게 투자금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쭉 해온 일이니 프리랜서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입은 될 것 같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회사와는 다르게 모든 게 제 책임이 되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쪽 계통에 오래 일해서 거래처도 좀 알고 일하는 마케팅 생리도 잘 아는지라 점점 제 업체를 찾는 고객이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점점 늘었습니다. 사업 수익이라는 게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제가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졌는데요. 보통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오면 남편이 엄청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때부터 저한테 자격지심이 심해지고 몽리 부리는 것도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기처럼 벌어오면 그만큼 대우해주겠다는 사람이 제가 그거보다 더 벌어오니 공연한 심술을 부리고 못난 짓을 한달까요? 제가 더 잘 되면 오히려 더 저에게 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남편은 저한테 더 잘하기는커녕 뭐만 하면 자기는 무시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하며 저를 남편 구박하는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남편 자존심을 내가 구겼다는 이유로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양가 부모님께 우리 부부의 문제를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 받은 것은 없어도 시어머니는 나름 좋은 분이신지라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들 생신 때는 양가 모두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명절 때도 용돈 드리고 돈 잘 벌 때 아낌없이 드리자는 맘에 진짜 부담 많이 되지만 부모님이니 남편 몫까지 열심히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났는데 제 사업이 잘 된 후부터 식사 비용은 항상 제가 부담했습니다. 친정, 시댁 저는 똑같이 키워주시고 결혼시켜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돈 쓰지 말라 합니다. 한 달에 양가 식비만 해도 못해도 3, 40만 원은 나오고 용돈까지 드리면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아가. 맛있는 것도 좋다만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니? 그냥 반찬 있는 거에서 집에서 먹자니까 매번 외식을 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 저번에 와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뭘 걱정이세요? 그래도 미안해서 그렇지. 매번 그리 애쓸 필요 없어. 너도 많이 바쁜 거 안다. 선우한테 못 받은 효도를 너한테 다 받고 내가 며느리 복은 있는가 봐. 어머니가 웃으시면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옆에서 헛기침만 하십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어머니 속을 좀 많이 썩으셨다 해요. 불같은 성격에 젊을 적에 바람도 피우고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몸이 병드니 그제야 어머니 찾아 들어와서는 건강 겨우 회복하고 이제는 찍소리 못하고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인가 남편과 시아버지는 만나도 별로 말도 없고 살가운 부자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아버님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거죠. 도대체가 이쁜 말은 바라지도 않지만 제가 그 정도로 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늘 이겨먹어야 직성 풀리는 사람이라 뭐 하나 의견이 어긋나면 가차없이 성질부터 부리더라고요. 한 번은 차를 사자고 해서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제 회사 명의로 차를 사면 혜택이 많다며 외제차를 뽑자고 하더라고요. 네 정도 수입에 외제차 안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이 정도는 다 타고 다녀. 내 나이 주변 동료들은 외제차는 기본이더라. 같이 골프 치러 가면 진짜 쪽팔린다니까. 내 사회생활 체면을 위해서도 필요해. 내 사업체 명의로 뽑는 거면 내가 타고 다녀야지 왜 당신이 타? 어이없어서 되묻자
너는 사무실 가깝잖아. 택시 타고 다녀도 기본 요금 나오는 거리에 말이 돼? 아, 해줄 거야, 말 거야. 아니? 안 해. 아니, 배 밖으로 나왔나? 그러려면 당신도 할부금 내.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면 욱하는 성격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야, 네가 돈 벌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갑질하는 거야? 어떻게 지 남편한테 갑질을 해? 돈 벌면 다야? 그 말을 듣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갑질이라니요. 부부 사이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가족이건 타인이건 갑질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양가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우리 집을 위해 애쓰는 게 보이지도 않아?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냐고, 어? 미쳤네. 이젠 막 소리도 지르고 미쳤구나, 너. 이런 식의 다툼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차를 뽑아서 남편이 타고 다니게 해줬습니다. 바보 같죠, 저? 물론 나중에 이혼할 때 제가 뺏었지만요. 일단 그때는 싸우기 싫어서 해줬습니다. 이런 싸움이 반복되자 생각이 든 건 경제적으로 와이프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건 답도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해서 근 3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돈을 모으고 있는 게 남편이 수고로움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느샌가 모든 돈을 제가 쓰고 경제를 책임지는 게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같이 공동으로 모으자고 했습니다.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으는 건 모르는 사람이라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남편이 갚아야 한다는 빚, 남은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한꺼번에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주유, 식비, 필요한 용품 구매는 모두 제 카드로 하고 살았어요. 전 수입이 많지만 지출도 많아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네 싶어도 저도 힘이 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도 아이들이 떠드는 것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둘 다 나이가 들어 결혼한 거라 아이 갖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요.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가지냐 많이들 물어보고 시댁에서도 기다려 하시는 눈치였지만 솔직히 안 갖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 않던 때라 무심한 남편에게 많이 서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자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남자보다 잘 나가면 남자들은 밖으로 놔둡니다. 특히 아이도 없고 거리낄 게 없으니 제 남편은 아주 자유롭게 자아현실을 즐겼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그런 건 아예 터치도 않아서 더 자유롭게 살았던 거죠. 골프며 신발 수집이며 운동이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때 저는 1년 365일을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여유 없이 바쁘게 살던 그때 갑자기 이모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2018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죠. 소영이니? 얘 큰일 났어. 얼른 너 좀 내려와야겠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나도 못 알아본다. 응? 네? 지난번에 봤을 땐 멀쩡하셨는데 갑자기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 아침만 해도 멀쩡했는데 점심 같이 먹으려고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갔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거야. 나는 네 엄마가 넘어진 줄만 알았지 뭐니. 근데 의식이 없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119 불러서 왔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구나. 저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일이고 뭐고 다 멈췄습니다. 거의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말했고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지금 빨리 내려가 봐야 하는데 당신 지금 올 수 있어? 쓰러지셨다고? 어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나 지금 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 가족이 아프다는데 연차 내면 되잖아. 그게 내일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워크숍 가는 거 준비하느라 지금 바빠. 내가 책임자니까 자리를 못 비워서 그러지. 뭐? 싱가포르로 워크숍?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일 가는데 말도 없이 가려고 한 거야?
출발 전에는 얘기하려고 했지. 우리가 뭐 서로 스케줄 물어보고 살았어. 암튼 당장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남편 말에 서운했지만 마음이 급해 싸울 여력도 없었어요. 급히 엄마가 병원에 계신 충남대 병원으로 왔는데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이모는 이미 엄청 우셨는지 눈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었고요. 얘, 소영아, 어떡하니? 이서방은 안 오고 너만 온 거야? 그 정신으로 어찌 운전을 했어? 이모, 어찌 된 거예요? 네 엄마가 혈압약을 계속 안 먹고 있었나 봐. 어제 나랑 만났을 때 계속 머리가 아프다길래 약 잘 챙겨 먹으라고만 했는데 그때 병원 데리고 올 걸.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의사에게 물어보니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모가 늦게 발견했으면 숨이 끊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고비라고 가족분들 연락하실 분 있으면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담담히 말했지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효도 좀 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자식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밤이 고비래. 아무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당신이 내려와야 할 것 같아. 야, 아까 말했잖아. 비행기표 이미 다 끊었고 내가 책임자인데 이제 와서 내가 못 간다 그래? 이번 워크숍 엄청 중요한 거야. 윗사람들한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어쨌든 난 못 가니까 당신이 해결해. 당신 미쳤구나.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 부모가 그렇게 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잘 선택해. 나 이대로 안 오면 나 당신하고 결혼 때려치울 수도 있어. 때려치우긴 뭘 때려치워. 암튼 나 다녀와서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 화가 나서 몸까지 떨렸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면서 대충 짐작을 했는지 이서방 사람이 참 못됐네. 어쩜 네가 혼자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소영아, 일단 못 온다는 사람 내버려 두고 엄마 일만 생각해, 응? 그런 놈은 나중에 혼내줄 생각해도 된다. 이모의 위로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구 나오더라고요.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이대로 돌아가시면 나는 세상에 혼자 남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모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거 사. 마음 단단히 먹어. 이모도 있고 네 이모부도 있고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모와 같이 엄마를 면회하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고요. 그래도 귀로는 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애쓰셨다, 고생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손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의사 말대로 심정지가 여러 번 왔어요.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도 너무 많이 부어서 제가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엄마는 병원에 실려간 지 24시간 버티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동터올 때쯤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문자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남겼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시부모님께는 전화로 알렸습니다. 급히 빈소를 차리고 친척분들과 제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만 연락을 돌렸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소영아, 너 혼자 어쩌니? 선호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이 친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없니? 어? 그 사람 회사에서 해외여행 갔다네요. 제가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중요한 일이라서 빠질 수가 없대요. 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그 사람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체념한 듯 말하자 어머님이 눈물을 찍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못돼 먹은 아들놈 내 잘못이야. 네가 서운한 거 내가 왜 모르겠니? 내 아들 데리고 살면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는데 이렇게까지 경우 없는 놈인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해. 일단 큰일 치러야 하니 나중에 생각해라. 응?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아무리 제 편이라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도 결국은 아들 편이 됩니다. 장모 장례식장에 안 오는 아들놈이 잘못한 걸 시어머니에게 사과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외갓집 도움으로 장례식을 정신없이 끝내고 저는 엄마 집에 이틀 동안 지내며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급히 올라와 밀린 일 처리를 해야 했어요. 집에 왔더니 남편도 그날 워크숍에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잘 놀다 왔나 봐?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좀 꺼져줄래? 야, 너 남편한테 꺼지라니. 너는 남편 승진은 안중에도 없냐? 거기 안 갔으면 나 이번에 승진 또 미끄러져, 알아? 나는 이제 당신이 잘 되건 말건 상관없어. 알아서 해. 야, 이 마누라야. 남편 출세가 중요한 거지 죽은 사람은 나중에 봐도 되는 거야. 어차피 장모님 네가 갔을 때 의식도 없었다며.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런 개소리를 해가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거기서 남편과 싸우며 힘을 빼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은 결심했고 어떻게 혼을 내줄지 궁리 중이었으니까요. 밀린 일 처리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며칠 후 제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면서요. 최서영 씨, 김옥선님 따님이시죠? 혹시 엄마 댁에 언제쯤 내려오시나요? 이모 되시는 분이 연락처를 알려주셨네요. 아, 네. 내일 모레 내려가려고요. 집 문제랑 은행 문제 처리 때문에요. 네, 그럼 상속 문제도 그때 내려오시면 얘기하시죠. 어머님이 따님에게 상속해 주실 땅이 있으셔서요. 깜짝 놀란 저는 땅이요? 엄마가 그런 말씀 한 적 없는데요? 저한테 물려주시는 게 맞나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는 저를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는 쳐다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20년 전에 땅 사놓으신 게 있어요. 이거 상속자가 따님이시고요. 전화를 끊고도 놀란 가슴을 진정 못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장모님이 땅이 있었대? 와씨, 얼마나 된대? 그걸 네가 왜 궁금하냐? 관심 갖지 마. 나 지금 너랑 좋아서 한 집에 있는 거 아니거든?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소유하신 시가 2억짜리 아파트는 알고 있었지만 땅은 들은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틀 후 부랴부랴 대전으로 내려가 변호사와 상속 절차를 논의하고 세금 문제도 알아보았고요. 사망 신고하고 예금이며 뭐며 정리하고 집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 남편놈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저를 보고 실실 웃는 겁니다. 마누라, 나 진급이고 뭐고 다 때려줄까 봐. 당신 물려받은 땅 팔 거지?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거 팔아서 나도 사업할래. 당신도 그 정도로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나는 너보다 더 잘 벌지, 안 그래? 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어? 기가 차서 쳐다보고 있는데 한술 더 뜨더군요. 나 회사 관둔다, 어? 당분간 아이템 찾으려면 생각도 해봐야 되고 회사 다니면서 하긴 힘들 것 같아. 당신은 정리하는 거 오래 걸려? 한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나는 퇴직금으로 준비하면 되고 말이야. 땅 팔면 나한테 돈 주면 되겠네.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했습니다. 그 땅이 네 거니? 땅이 뭐 팔라고 내놓으면 누가 날름 사각이라도 하는 거래? 회사를 관두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니까 네 맘대로 해라. 저는 이튿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내 돈과 재산이 있는 걸 알았으니 아차 싶더라고요. 모르게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별로 없네요.
일단 이혼이라는 게 소송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나 이 싸움이거든요. 사모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많네요. 혹시 증거자료로 쓸만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남편이랑 싸울 때 성질 부리는 거 녹취해 놓은 게 또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집어던진 깨진 그릇이라든가 물건들 사진도요. 그리고 꾸준히 써왔던 일기도 증거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을 맘먹었고 준비를 순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는 집은 제 명의 제 집이니 소장 접수하는 대로 남편을 쫓아낼 작정이었고요. 이혼 결심 한마당에 한 집에서 남편이랑 사는 건 정말 고역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간이 제가 이혼 소장 접수했다는 소식 들은 날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나 회사 사표냈다. 이제 사업하려고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당신 땅은 다 명의 돌려놓은 거야? 시가 얼마 정도 하는 건지 내가 알아봐줘? 지랄하고 있네.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회사 관뒀다고? 잘 됐네.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사업해서 돈 많이 벌길 바래. 아, 그리고 오늘 내가 이혼 소장 내고 왔거든? 우리 이혼해. 나는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너랑은 못 살겠어. 야,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하냐? 이게 미쳤나 진짜. 지금 너 돈 있고 땅 있으니 나 버리겠다는 거냐? 이제 사업하면 돈 벌 일만 남았는데 이혼하자고? 난 못해, 절대. 이럴까봐 소송하는 거야. 짐 싸서 너네 부모 집으로 가. 여기 4명이 집인 건 알지? 가진 거 하나 없이 결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이사까지 하고 집도 마련한 거니까 너는 할 말 없을 걸로 알아.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부터 눈에 광기가 돌면서 갑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살림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이 집이 왜 네 거야? 나도 같이 월급 모았잖아.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저러다가 한 대 치겠다 싶어 얼른 자리를 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아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제 몸 상하게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경찰이 와서 엉망이 된 집안을 보더니 남편을 경찰서로 데려갔고요. 그날 저도 가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게 이혼 소송하면서 저한테 유리하게 되기도 했어요. 평생 너 성질 부리고 싶은 거 주변 사람들한테 다 부리고 살았지? 네가 책임진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이번엔 네가 한 행동 똑바로 책임져. 그리고 나는 너 남편이라고 같이 살아보려고 애썼어. 인간적으로 나 배신한 건 당신이야.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야, 너는 가정사에 경찰을 부르냐? 네가 정상이야? 나를 완전 쓰레기로 만드네.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어디. 저는 시댁에도 연락해 경찰서로 오시라 했어요. 어머니는 헐레벌떡 달려오셔서는 어머 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선우 저놈이 설마 너 때리고 그런 거야? 때리진 않았는데 다 때려부셨네요. 어머니, 저 이혼합니다. 저 사람 어머니 댁으로 데려가세요. 소송하면서 같이 지낼 순 없죠. 제가 무슨 봉변당할 줄 알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한번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아주 단단히 일러놓으마, 응? 저렇게 헤어지고 나면 저놈 사람 구실하기는 영 틀려먹었어. 회사도 간뒀다고 그러네요. 제가 상속받은 땅 있는 거 알고 사업한다나요? 그거 내놓으라 하길래 싫다고 했어요. 뭐? 회사까지 관둬? 아이고, 일을 어째.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시더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경찰 신고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달라 했고 폭력을 쓸 수 있으니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달라 했습니다. 남편 짐은 싹 빼서 시댁으로 붙였고요. 어머니는 그 뒤로도 다시 생각하라며 사정사정 하셨지만 제가 어머니 때문에 거지 같은 남편을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할 도리 다 하고 며느리 노릇 했단 걸 잘 아시는 분이라 나중에는 포기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애라도 있었으면 네가 그렇게 매정하게 이혼하지는 않을 거다. 어쩌겠니? 네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니? 시어머니가 가로막아줘서 생각보다 남편은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는데 저한테 유리하게 잘 마무리되었어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 제가 위자료 3천 받았고요.
남편은 경제 기여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모은 돈에서 남편이 낸 월급은 돌려줬습니다. 사실상 거지 만들어 쫓겨낸 거고요. 그동안 좋은 집에서 취미 생활하면서 산 거 다 마누라 덕이었다는 걸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는지 가끔 질질 짜는 문자가 오긴 합니다. 당연히 저는 답장조차 안 했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 보면 세월이 빠르기도 하고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물기도 한 듯 해요. 저를 무시했거나 저한테만 상처를 줬다면 부부니까 그래도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부부 상담을 받던 이런저런 시간을 두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남편이 한 짓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고요. 게다가 제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그 속마음을 대놓고 들켜놓고도 미안하다는 마음조차 갖지를 않았으니까요.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안 하고 패륜짓 하는데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대인배는 아니거든요. 저는 마흔을 앞둔 나이에 재혼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이도 없어 가끔은 쓸쓸한 기분일 때도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보다 젊은 나이에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람 고쳐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바로 이혼하시라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